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윤석열 정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뉴라이트 관련해가지고 네.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뉴스공장에서도 그렇고 네, 많이 네. 해주시고 계신데 네. 이 정부 들어가지고 특히 그 보수 정체성 그 역사의 문제에 맞물려가지고 뭔가 좀 희한하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역사 문제에서 그런 것 같고요. 그게 뭐 일종의 이제 DNA처럼 그 한국 보수 정당에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사실 뭐 윤석열 정부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능하면 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던 게 말을 해도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보수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 꼭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처럼 좀 독특한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막상 이야기를 시켜보면 거의 그와 유사한 역사관과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 정치인들인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상당히 좀 천착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니고 이제 학부 다니고 하던 시기가 그 논란의 어떤 중심에 있던 시기예요. 뉴라이트의 어떤 중심부에 있었던 시기. 그때가 이명박 정부 때까지 이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영훈 교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뉴라이트가 조직되고 그 학자들이 좀 마이크를 많이 받았던 시기랑 맞물려서 반대의 어떤 운동들도 또 적극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안티조선 운동 같은 이제 미디어 이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뉴라이트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애초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게 거의 이제 보이는 거죠.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결국 건국절 논란까지 이어졌었던 흐름을 저는 또 현장에서 방송 만들면서 봤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짓을 또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꺼냈었던 취재 노트 뭐 다시 꺼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놨었던 뭐 패널들 이제 연락처 저희 이제 그때는 같이 일하던 친구들 혹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 학교로 진출해 있는 친구들 뭐 이렇게 연락해서 메이킹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뭐 결국 이제 또 똑같은 패턴으로 또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이제 저장된 파일을 다시 꺼내게 된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취재 노트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은 뭐 국사 관련 교과서 관련 제보를 그렇죠. 한다고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인문계 출신이니까 네. 그때 뭐 사학과 철학과 뭐 이런 데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뭐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뭐 한국학연구원이라든지 뭐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나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박사급 연구원이나 뭐 아니면 이제 그냥 이제 공무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분들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감 자료 만드는 과정 혹은 뭐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은 똑같은 거죠. 네. 처음에는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또 소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보통 절실한 취재원들은 본인 당사자의 문제인 경우, 뭐 우리 이제 원에 이사가 사실상 내정이 돼 있는데 참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연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쟤한테 얘기를 하면 보도가 되겠지. 네, 하루 종일 떠드니까. 네. 그렇죠. 온갖 군데 다 나가니까. 그래서 한번 효과가 있으면 네. 다른 사람이 또 취재원으로 이제 합류를 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 뉴라이트 역사 교육 얘기하면 기추자님도 생각이 나는데 왜냐면 실제로 일선 현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이런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나중에 보니까 그 가장 좌편향됐다고 찍혔던 금성출판사라는 곳이 있었어요. 오, 네. 근데 참 교과서 중요한 게 제가 금성출판사를 배웠더라고요. 야, 역시 되구나. 여러분 교과서가 무섭네요. 교과서 중요합니다. 국정교과서 안 됩니다. 야, 그때 금성출판사 진짜 몇 개 안 되는 학교에서 채택했는데. 심지어 전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 네. 그러고서는 다시 봤더니 그 금성출판사 제가 배웠던 교과서에는요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처음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렇구나. 분들도 이렇게 막 같이 돼 있고 굉장히 책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는 모르죠. 그냥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참 중요하고요. 뉴라이트 교과서 안 되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사관이 논란이 될 때 그 보수 진영 내에서도 뭔가 합리성을 갖춘 분들이 좀 다른 식의 의견 주장을 할 것 같은 기대를 좀 했었고 그 중에 하나는 또 한동훈 대표는 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네. 이제 그게 좀 아쉬운 게 결국 이제 정치 세력도 늙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히 한국 보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뭐 일본을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죠.
그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맞아, 네. 뭐 처음 이제 일본 방문할 때 요미우리 신문하고 이제 인터뷰했었던 그 9페이지짜리 인터뷰 같은 경우 거기에 정말 뚝뚝 묻어나는 애정이 우리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이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거랑 너무 달라서 이 세대의 아저씨들이 이제 안 되는구나 약간. 특히 보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제가 불능하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지금도 지금 내가 떠들어도 되는 국면인가 보다 싶으니까 이제 두더지 게임처럼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 저희 세대가 느끼는 중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를 경험한 사람들하고 다르다. 자기들의 시각은 이미 80년대의 한일 관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초선진국 일본과 이제 그 중진국에서 빌빌대던 코리아 네. 사이에 어떤 여전히, 지점 네. 여전히 일본은 배워야 되고 여전히 일본은 너무 큰 나라라서 우리가 감히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없고 일제시대처럼 뭔가 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나라로 인식하다 보니까 그 세계관을 못 벗어나는 건데 뭐 한강 작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맞아요, 네. 추월의 시대의 결과의 끝에 사실 문화선진국 코리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전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의 세계사적 인식이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글렀어요. 이제 못 바꿔요. 그러면 정말 두드려 엎어가지고 이제 하는 수밖에 없다. 진짜 이 얘기 100% 동감하고요. 이 네. 얘기 너무 흥미롭잖아요. 이 다른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면은 추월의 시대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스미스했어요. 너무 훌륭한 패널이에요. 아주 완벽하잖아요. 흥미로운 여기서 좀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얹어서 가면은 그래서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4개 선거구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서울시에서 이제 교육감 선거다면 제가 아까 주소지 조사를 해보니까 임 작가님 빼고 다들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던데 네. 중요한데 그만큼 부각은 안 되고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 교육감, 뭐 부산 금정구청장, 그다음에 또 인천 광화군수, 네.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 곡성군수. 그렇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가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게 너무 문제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운전을 워낙에 오래 하기 때문에 서울 전역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플래카드가 너무 한 후보가 많이 압도적으로 붙어 있어요. 여보, 교육감은 땡땡땡이지? 막 꼴배기 싫어 가는 죽겠는데 데마다 막 트럭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 후보가 제가 지금 청정구역에서도 말씀드리고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수 뭐 교육감 뭐 단일 후보 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진보 단일 후보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진보 보수로 나눠서 만약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뭔가 그런 교육 철학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어요. 지필 평가에 그걸 늘리고 싶다. 그래 이야기할 수 있죠. 기초 학력을 높이고 싶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기초 학력을 이런 식으로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토론할 문제가 됩니다. 충분히 사실 그 지필 평가라는 것도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조전혁이라는 후보는 기본적으로 그런 토론조차 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라고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단 저는 가장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고3 때 강제전학을 당해요. 그 당시에 고3 강제전학이 무슨 일입니까? 요즘도 강제전학은 쉽게 가지 않아요. 줄여서 강전하는데 강전 보내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구가 같이 내가 옮기자 했는데 안 옮겨서 그 자식이 혼자 공부하잖아. 얄미워서 쳤어. 턱을 여러 조각 냈어가 정말 실제 인터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뷰가 그 인터뷰 있고요. 다른 인터뷰에 내가 근데 솔직히 내가 그거는 정의의 발로라고 생각해. 그 친구가 잘못한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인터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교육감 어떠십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안 되죠. 안 네, 되죠. 왜 그러십니까? 안 되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정교조 관련된 분들 그 개인정보를 다 노출하고 한동안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그때 손배소를 당하셨던 네, 맞아요. 거죠? 배상 책임 네. 3억 4천 받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된 것만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저는 이분이 좀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가 아주 작은 에피소드는 저금통에 동전을 잔뜩 갖고요. 현금 뭉치 갖고요. 정교조 본부를 찾아갑니다. 약속 없어요. 문 열라 이거예요. 왜 오셨냐고. 탁자에다가 동전을 확 뿌립니다. 카메라 대동했어요. 그거를 찍습니다. 그런 분. 그 이제 저 전교조한테 손해배상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맞습니다. 네, 자기 있는 돈 다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정교조를 그렇게 나쁘게 하려면 내가 그냥 싹
다 동전을 갖고 갔지 집회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모습 어떠십니까? 지금 어디 카메라 봐야 됩니까? 어떠십니까? 자, 교육감 선거하러 가셔야 되겠죠? 서울 시민 네. 여러분들. 네, 그리고서 이거는 이제 과거 일이고요.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역사 교과서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지금 현재 검정 통과한 역사 교과서들이 대부분 친북, 종북, 좌파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좀 워딩이 워낙에 세요. 그다음에 근현대사가 근친교배가 일어났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전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역사 교과서들이 북한 책을 표절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뉴라이트 교과서를 자기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뉴라이트 교과서가 막 문제가 된 상황이 있었어요. 교학사에서 나왔는데 그게 정부에서 연곳이었죠. 아무도 채택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책을 사놔라. 가보가 될 것이다. 내 책 안 사도 됩니다. 교학사 교과서 사놓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교과서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관을 갖고 있는 분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역사적인 것도 상당히 문제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AI 교과서 저는 이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이슈가 터지니까 밀려요. AI 교과서 이게 정말 문제 많거든요. 정말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죠. 이거는 진짜 저는 진짜 목 놓아서 외치고 싶은데 이걸 아무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문제라고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우리 그 유권자분들이 그런 거 이제 청원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지금 네, 이거 분노해서. 진짜 안 좀 됩니다.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AI 교과서가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일단은 설명을 좀. AI 교과서가 지금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고요. 이거는 이제 교육 관련된 언론들을 보면은 나오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일단은 선정 과정에서도 굉장히 슈킹이 야무지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AI 교과서가 지금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굉장히 좀 날림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게 현실로 들어가면요. 교사는 뭔가 그 데이터 체크하는 그 사람을 그냥 전락해 버립니다. 교사의 역할이 없어요. 이 말이 좋아 AI인 거지 디지털화 된다는 거지 이게 뭐랄까 단순 반복만 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학교를 벗어나도 이미 아이들은 모든 것을 디지털로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 텍스트나 뭔가 활자로 된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떨어지고 훈련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책 같은 걸 읽어도 앞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조차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에 기사 같은 거 보면 뭐 사흘 나흘 모른다 뭐 기차의 기적 소리가 미라클로 인식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텍스트 읽는 훈련이 워낙에 안 돼 있는 아이들이라서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른 교과의 그 학업 성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수학을 풀 때 그 서술형 문제를 못 풀어요. 그 문제를 이해 못 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활자나 텍스트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미루어진 그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없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범람하는 영상으로 된 가짜 뉴스를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걸 판단하고자 하는 의지도 훈련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AI 교과서라는 것이 굉장히 말은 멋지고 뭐 굉장히 뭐 4차 막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현실에 아직 들어가기에는 너무 적합치 못합니다. 정말 네.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관련된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다가 빨려 들어갈 뻔했어요. 네. 네, 정말로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잘하시는데 네. 지금 현업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실제로 예. 이게 앞에 저희가 뭐 이준석 씨 얘기했던 거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뭐 말씀 주셨듯이 절차적 문제도 있는데 결국엔 이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쪽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활용하는 사람이 더 인정을 받게 되고 거기서 못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당연히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게 결국 맥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게 맥락을 자꾸 주 언론에서 물론 이제 우리 구기영 기자님 안 그러시지만 저도 그래요. 주요한 그 가장 중요한 네. 맥락을 빼놓고 보도라면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결국에 자기들의 의도한 프레임대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빠지게 되고 결정적으로 저는 감정과 그 교류, 공감 이런 게 지금 다 배제가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심각하다 봅니다. 결국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쳐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치인들이 왜 탄생하게 되는가. 결국 이게 교육 따라가다 보면 교육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다 관심도 없고 저런 식으로 이제 AI 교과서를 막 강행하려고 하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그 소설가 한강 작가님을 통해서 임태희 교육감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죠. 그 다시 과거의 만행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채식주의자 그 책 이제 그 보수 학부모들이 난리치니까 그거 이제 막 치워버리라고 했던 흑역사가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교육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엮여가지고 우리 서울시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 바통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치 방송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얘기를 좀 마감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간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문제들이 우리 방송에서 낱낱이 얘기하는 것도 거의 일주일에 방송을 하면은 뭐 5, 6회 그것보다 일주일 전체를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의 상황을 임경민 작가님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나올 만한 얘기들은 사실 실질적인 얘기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뭐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금요일 기준으로 뉴스토마토 네. 보도에서 지자체장 선거에 개입한 맥락이 나왔는데 뭐 이미 다 돌던 얘기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2022년에 대통령 취임 직전에 그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거는 얘기들이 다 뭐 취재 기자들 사이에 돌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의 최종 지점만 남아 있다. 네. 근데 아마 그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 뒤에 그게 어떤 거래로 이어졌는가 하는 문제들하고 연동되는 거라서 마지막 지점을 확인하는 정도가 남아 있지 않을까. 뭐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의 관계였느냐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뭐 확인이 끝난 것 같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취재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밀도 있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또 증언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 연말까지가 이 네. 사안의 좀 피크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보면 한 두세 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불현듯 든 궁금증은 혹시 남천동에 네. 그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녹취록이 많이 입수가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불법 여부를 다퉈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입수되면 틉니까 안 틉니까? 아 저는 틀고 가죠.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통비법에서 그 이 사안 같은 경우 네. 제3자가 그냥 녹취한 거나 이런 거를 그냥 틀거나 이러면 네. 그 형벌이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조건 세요. 네, 네. 징역 1년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징역형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운이 좋으면 이제 집행유예겠지만 저는 이제 초범이니까 저건 맞아요? 통비법으로는 초범. 통비법으로는 초범이기 때문에 네.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네. 한번 저 같으면 걸어보죠. 걸어본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뉴스토마토든 혹은 뭐 경향신문이든 어디든 갖고 있다면 기자라면 틀 거다. 내가 튼다고 해놓고 지금 기자한테 떠납니다. 예. 뭐 난 들어오면 난 틀 거니까 당신들도 틀어라. 네. 기자라면. 아니 뭐그 이제 기자분들 아시겠죠? 진짜 특종 욕심이라는 거는. 아니, 자기가 못 틀어서 몰래 이제 남천동에다 파일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네. 아 그렇죠. 그럼 이제 경향신문 구경에 이제 제보라고 하면서 틀어 갈 때는 같이 가야죠. 네. 동지애로. 이렇게 무서운 동지애로. 분입니다. 네. 우리 임경민 작가님이. 역시 네. 헬입니다. 그리고 황희도 이사님은 뭔가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사태를 통해서 읽는 자기만의 그런 그 문맥 같은 게 좀 있어요? 이 사태를 보는. 네. 뭐 문맥이나 보시는 분들 아마 다 똑같이 앞에 임경빈 평론가님 말씀에 동감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게임의 차원에서 보통 이제 이런 비슷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게 보통 큰 틀에서 전략을 짤 때 타이밍 러시가 있고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내가 몇 날 몇 시에 이 들어간다. 상대 한 번에 치겠다. 확, 예. 요게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중장기전을 이제 도모하면서 하나씩 야금야금 상대 고지를 점령해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상대를 말려 죽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우리 바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 앞에 이 타이밍 러시 같은데 지금 상황은 사실 막 결정적 한 방이 안 나왔다고 자꾸 저쪽에서 떠들어대잖아요. 네. 전 이게 지금 상황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뭐 44명이 막 금융기관 막 가고 이런 거 다 드러나죠. 그럼 이제 그런 짓을 못 한다는 거고 특히 국감 시즌이기 때문에 있던 사람도 털려 나오게 생겼고 막 그런 거 보면 이제 자원은 고갈돼 가는데 특히 본진이 털리고 있잖아요. TK 70대. 맞아요. 본진은 털려가고 자원은 고갈돼 가는데 추가 멀티까지도 지금 못 하고 거기도 지금 하나씩 불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그 말라 죽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야금야금 땅 따먹기 해서 이제 저들이 밀리다가 그러다 이제 하나둘씩 터지면 확 무너진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게 저희도 방송에서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런 이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치를 밀도 있게 관찰하는 분들이에요. 어떨 때 보면 야 이걸 다 보신단 말이야 라는 제가 다 분들이 보잖아요. 정말 그렇죠. 언제 취재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남의 거 본다니까 그냥. 예. 시청자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여튼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특히 정치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네. 너무 답답하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시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정치인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일해봤지만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 일 말고 사실은 잘 모릅니다. 국정감사 해보잖아요. 자기 그 상임위원회의 현안 문제, 맞아요. 특히 네. 내가 질의할 문제를 제외하고는 뭐 조선일보에 나오는 그 현안들도 다 안 봐요. 그래서 보좌관들도 사실은 전국 현안 이런 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 유튜브 채널을 즐겨 시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관여고요. 웬만한 정치인보다 현안의 디테일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하는 거야? 예. 아니 이 정권은 그냥 당장 내일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지금 참아주는 게 말이 돼? 이런 답답함이 있으세요. 저희도 네. 이제 댓글 다는 분들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는 게 박근혜 정권 때 정윤회 문건이 터진 게 정권 중반이라고 할 수 있는 2014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판이 나기 시작하는 게 2016년 가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2년여의 기간이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뭐 구교영기 기자나 이런 경향신문 기자분들도 네. 다 중간중간에 개입을 하거든요. 뭐 저도 상 하나 받았죠. 네. 아, 그렇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 그때 기자하셨던 분들은 다 하나씩 챙겼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달의 기자상이 매달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연달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그게 디테일을 쪼개보면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이게 이제 복싱에서도 그 배를 맞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꾸 맞으면 배를 맞는 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뭐 턱을 맞으면 한 방에 가지만 배를 맞으면 피로가 누적돼서 결국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 못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치도 굉장히 비슷해서 2년 두드려 맞으면 박근혜 정권도 쓰러지듯이 이것도 좀 하나하나 누적된 그 잔펀치들이 결국은 정권이 무너지는 트리거가 될 거다. 그게 피로 누적이 돼서 70대조차도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뭐 누가 보면 항상 그렇듯이 임기 못 채우는 정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최종적으로는 그 결론을 가지 않을까. 방식이 무엇이든 뭐 탄핵 같은 형식이 아닐지라도 네. 다른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임기를 못 채우는 정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재밌게 즐기면서 상황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리하면서 기춘하님께 좀 네. 더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면은 네. 대한 뉴스를 진행하고 계시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행한 이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 현 정부나 여권에서 좀 뭘 하면은 좀 될 수 있을까요? 상황을 바꿀 수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 네. 지금 그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워요. 네, 영어로 아, 좀 말까지 step down 적었는데. 아니겠습니까? 내려오시면 바로 해결, 한 방에 해결됩니다. 뭐가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 고리디우스의 매듭이야. 자르면 되는 거지. 내려오세요. 아, 그치. 네. 아,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거 정말 동감하는 게 그 정윤의 일이 터졌고 나서 2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를 시도하냐면은 누가 유출했어. 프레임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요. 근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린 다 생활인이기 때문에 다 바쁘잖아요. 언론이 던져주는 걸로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윤석열 이 정권이 탄생할 때 언론의 역할 너무 상당했습니다. 사실 지금 떠올려보면은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100km라서 흔들리지 않는다 막 이런 막 하고 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정윤회 문건 터지고 나서도 시간이 흘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언론을 보면서 쭉 흘러갈 건데 저는 언제 언론들이 그때처럼 JTBC도 막 출동하고 조선일보 네. 출동하고 할 거냐면 다음 타자가 등장할 때 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출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동훈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안에 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용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척하다가 바로 숙인단 말입니다.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들이 뭐라고 써주냐면 전면전이라고 써준단 말이죠. 경향인가요 여기? 경향에도 전면전이라고 하여간 전면전 개뿔 아니고 이제 신문 보내요. 그러니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게 무슨 전면전이냐 말도 안 되라고 우리는 현실을 알고 있는데도 기사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한동훈 그 대표가 딱 감지할 수 있죠. 아, 용산 지지율 막 떨어지고 그럼 진짜 센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들이 더 본격적으로 기사를 쓸 거고 사람들은 또 한동훈은 다른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일종의 프레임이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년이란 시간이 걸릴지 더 짧게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이 또 쓰는 대로 사람들이 딸려가지 않기를 좀 네. 내용을 더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